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를 해가고 또 신입사원 수준의 지적노동을 하는 예를 들면 개발자나 변호사님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엔지니어나 시니어 변호사분들이 일반 개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면서 마음고생하느니 인공지능하고 일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는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로 유명한 데가 카네기 멜론 대학, 스탠포드, MIT 버클리 이런 데인데, 이런 학교에 작년도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게 난리가 난 상황이죠.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AI 시대가 도래했다, 이런 말들 참 많이 듣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AI 기술과 우리 일자리는 물론 앞으로 어떤 산업과 종목을 주목해야 할지 솔트룩스 이경일 대표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업으로 최초로 상장한 솔트룩스를 창업을 25년 전에 했고요.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이경일입니다. 몇몇 대학에서 교수도 했었고, 지금 솔트룩스 밑에는 5개 자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AI 분야의 초기 선도자이기도 하고, 또 현재 상용화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체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대표님, 최근 미국 변호사와 개발자 같은 고연복 전문직들이 이제 AI로 대체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단편적인 시장은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35만 명 이상이 해고돼서 단일 직종으로는 가장 많이 해고된 거이고요. 올해 상반기만 8만 명이 해고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초거대 대기업, 우리가 얘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예를 들면 구글 같은 회사도 매달 몇천 명씩을 해고가 될 정도니까요. 그 얘기는 그 전에 있었던 챗GPT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보다는 그런 것들이 결합이 된 에이전틱 AI라고 또 하고,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업무를 빠르게 대체를 해가고 또 신입사원 수준의 지적노동을 하는 예를 들면 개발자나 변호사님들보다도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 엔지니어나 시니어 변호사분들이 일반 개발자들을 데리고 훈련하면서 마음고생하느니 인공지능하고 일한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건 더 가속화될 것 같아요. 가트너 그룹이라는 세계적인 연구조사 기관에 의하면 2030년까지 몸값이 높기로 유명했던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80%가 직업을 잃을 거라고 하죠. 근데 지금 그게 사실이고요.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트웨어 개발을 배우는 학교들이 있죠. 우리는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했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로 유명한 데가 카네기 멜론 대학, 스탠포드, MIT 버클리 이런 데인데, 이런 학교에 작년도 취업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게 난리가 난 상황이죠. 근데 한국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개발자를 꿈꾸고 컴공이 한때 인기가 진짜 많았잖아요. 그럼 한국도 약간 개발자들이 요즘에 많이 어렵나요? 일단 미국하고 한국이 크게 다른 게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고용이 유연한 만큼 해고를 즉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1, 2년 사이에 생산성이 30에서 50% 이상 올라가니까 직원 수를 30에서 50%를 줄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바로 이제 해고가 가능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바로 해고를 하거나 고용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아마 덜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원인은 똑같기 때문에 고용시장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은 재작년도에 시작을 했다면 우리나라는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해서 내년에 이르기까지 아마 이 소프트웨어 개발 직군에 대한 고용의 변화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AI로 대체되기 쉬운 직군들의 공통점이랄 게 있을까요? 지적노동 하는 곳들이죠. 근데 그 지적노동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언어와 관련된 지적노동 관련된 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많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언어에 왜 관련이 있냐? 개발자들은 프로그램 랭귀지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죠. 또 변호사님은 변호사가 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은 문서 작성하고 문서를 조사하고 하는 것들을 읽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해석하고 또 문서를 작성하는 일을 하시거든요. 또 다른 직군이 변리사도 마찬가지예요. 특허를 작성을 하는. 그리고 또 연구를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논문을 읽고 논문을 분석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고 그다음에 논문이나 특허를 또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직군들에 해당이 되는 곳들이 먼저 직무에 영향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적인 지적 노동을 하는 곳들이에요. 대표적인 곳들이 고객 응대를 하는 콜센터, 컨택센터들, 그리고 영업과 마케팅 직군들이 됩니다. 이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변호사 한 명도 없는 로펌이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던데 그러면은 이런 전환 속에서 약간 법률 개발 분야에 또 새로운 직무가 어떻게 생겨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달에는 뭐 제가 실제로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뉴스에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사실 같은데 런던에서 변호사 한 명 없는 법률사무소, 다시 얘기해서 로펌이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게 가속될 가능성이 크죠. 네.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투자하는 시장에서도 네.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곳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퀀트 투자자라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를 하고 또 돈을 운영을 하는 곳이죠. 그리고 과거에는 꼭 컴퓨터를 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격적인 투자를 했던 것들이 있어요. 헤지 펀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현재 헤지 펀드의 대부분들이 퀀트를 접목을 하면서 인공지능을 통해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조직들이 옛날에는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분석하는 사람들, 또 뭐 MBA를 졸업한 사람들, 또 투자 전문가 이런 사람인데 최근 한 길게는 10년 동안에는 수학자라든지 아니면은 AI 과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대규모로 채용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변호사들 외에 이 패러리갈이라 그래서 변호사들이나 법률 보조 업무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문서를 읽고 문서를 분류를 하고 요약을 하고 정보를 찾고 하는 일들을 해요. 판례를 찾거나 뭐 이런 업무들이 이제 AI로 거의 대체가 되면은 이 패러리갈 분들의 업무는 급격하게 질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자리에 오히려 AI 기술들을 굉장히 잘 쓰기 위한 역할을 하는 직군들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크고요. AI의 법률과 정보를 학습시키는 일을 하는 직군이 만들어질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렇게 AI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또 어떤 구조적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말 그대로 실제로 노동시장 중에서도 육체 노동하는 쪽은 빠르게 변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지적 노동하는 곳인데 지적 노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곳들,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은 대부분 AI에서 대체될 거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만 버스 운전이나 택시 운전 지금 다 사람이 하잖아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나 아니면은 LA에 가면은 지금도 거의 대다수의 택시 운전을 사람이 하지만 굉장히 빠르게 AI 택시,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을 하는 택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주행하는 자동차의 레벨 0부터 레벨 5로 보거든요. 레벨 4가 되면은 이제 운전기사가 아예 없이도 운전하고 레벨 5가 되면 아예 운전석이 없어요. 운전대도 없는. 근데 지금 상태가 레벨 3.5에서 4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이렇게 인간이 하고 하는 사실 운전이 육체 노동이라고 보긴 좀 힘들고 지적 노동에 가까운데 이런 쪽은 거의 AI에서 대체될 겁니다. 반면에 어느 누구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도전해야 되는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직군은 AI를 도구로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의사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상담가 같은 분들은 AI를 통해서 진단 처방하거나 AI가 개별 학생별로의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코치가 되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거나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업무는 AI에서 완전히 대체가 되겠죠. 아마 그 부류가 전체 저희 직무나 직군으로 보면 거의 20%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AI가 협력을 하면서 일하는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직업이 나올 거예요. 예를 들면 20년 전에는 유튜버라고 하는 직업은 존재하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 형태처럼 새로운 직업이 나오는 게 향후 10년, 20년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세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상담사나 의사 선생님 같은 분야가 더 빨리 대체될 줄 알았거든요. 상담도 챗 GPT가 사실 더 웬만한 상담 선생님보다 잘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은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육체를 아직 쫓아오기는 어렵죠. 지금 인공지능은 모두 다 글을 보고 그림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인간이 한 경험을 다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을 학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몸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 학습을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래서 진정한 인공지능이 AGI라고 얘기하는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나오려면 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몸을 갖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미래의 발전 핵심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그 반대가 바로 인간이 할 수만 있는 것들입니다. 네, 그럼 대표님, 절대 사라지지 않는 직업 그런 것도 있을까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 사람만이 할 수밖에 없는 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배관공이 그럴 거라고 얘기해요. 지적 노동하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육체를 써야 되고 매번 새로운 문제 또 새로운 환경을 마주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직업들은 안 없어질 거예요.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연결을 해주거나 또는 공감을 하고 교감을 해야 되는 직업들은 아무리 AI가 그걸 잘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오랜 기간에 그 직업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들이 정말 우리 미래 우리한테 더 큰 가치를 만들어주는 직업이냐는 것은 이제 우리도 아마 한 짧으면 5년에서 길면 10년 동안에 알아가는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절대라는 거에 유효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많은 것들이 AI와 함께하고 대체될 수 있는 기간이 될까요? 한 10년, 20년 길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한 단기적으로 5년 내에 많은 것들이 대체될 수 있을까요? 언제든지 모든 것이 다 바뀌지는 않겠죠. 지금도 자동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지만 자동차 사용 안 하고 비행기를 안 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완벽한 모든 것이 바뀐다는 거는 존재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다수가 사용한다. 예를 들면 인구의 80%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 저는 10년 미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예를 들면 10세 미만하고 80세 이상을 제외해 놓고 본다면 아마 80%가 넘을 거예요. 그리고 저만 하더라도 TV를 안 본 지가 거의 1년은 된 것 같아요. 거의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OTT를 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이루어진 시간은 얼마나 걸렸냐? 그럼 한 5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직접 이마트나 직접 물건을 사러 오프라인 매장을 가는 게 글쎄요. 한 2달에 한 번 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모두 온라인 쇼핑몰을 사용하죠. 이게 얼마 만에 이루어졌을까요? 한 6년? 7년? 길면 그렇게 보지만 사실은 팬데믹인 3, 4년 내에 그게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인공지능도 그 속도감으로 전체 인구의 80%에게는 막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미래에는 노동에 대한 개념이 사라질 거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하시는데 대표님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고요. 네. 노동의 개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노동의 개념이 재정립이 될 겁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하고 계신 건 노동인가요? 돈을 받으면 노동. 그렇죠. 월급을 받으면 네. 노동이죠. 그러니까 뭔가의 재화 또는 가치를 생산해내거나 또는 그걸 남한테 받아내는 행위가 있다라고 하면 우린 노동이라고 인식을 하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재밌게 놀고 신나게 놀아도 돈을 벌거나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노동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의 정의가 다시 내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AI 시대에 자녀 교육은 또 어떻게 시켜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미래를 대비해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할 역량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네. 첫 번째는 회복 탄력성이에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많이 들어봤어요. 네. resilience라고 하는데 뭔가 실패를 하거나 잘못했을 때 거기서 주저앉거나 자기를 탓하고 제 편으로는 소주 콱 먹어버리고 골방에 가서 울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패한 것이 나만이 확보한 새로운 정보나 지식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다시 튀어올라서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힘이죠. 우리 아이한테 이런 것들이 길러져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메타인지 능력이에요.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고 무엇을 했을 때 그것을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아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몸으로 실행을 하는 리더십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간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자동차나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대통령을 바꾸자고 했을 때 사람들이 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꼴통 같은 사람은 몸으로 행동을 합니다. 뭔가 비전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비전을 실천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행력이 강하고 몸으로 그것들을 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론가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요소가 여러분들의 아이들에게 키워지고 또 그게 촉진이 된다고 한다면 미래 AI 시대에서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가지고 소위 얘기하는 성공이라는 것보다는 삶을 행복하게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자기 주체성을 갖는 아이로 성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은 주입식 교육이라고 많이들 하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주입식 교육은 이제 미래 AI 시대에 맞춰서는 어려운 교육이 가능성이 되겠네요. 커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주입식 교육은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한 겁니다. 답이 있는 문제들에. 그러니까 답을 외우거나 문법을 외우거나 단어를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외우는 거죠. 답이 있는 케이스죠. 근데 이미 답이 있는 거는 저희 회사의 루시아나 챗GPT가 더 잘 풀어요. 현재 우리나라 예를 들면은 수능이나 미국의 SAT, 미국 수능의 SAT입니다. 이게 상위 1%까지 갔어요, 인공지능이요. 100명 중에 1등을 하는 거죠. 그럼 10년, 2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10,000명 중 10만 명 중에 100만 명 중에 1등을 할 거예요. 답이 있는 거를 푸는 거는요. 그건 놀라운 거죠. 그러면은 답이 있는 거를 잘 푸는 것은 오히려 AI한테 물어보면 되죠. 결국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답이 없는 것에 올바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위대한 질문을 하고 올바른 질문을 하고 AI를 그 질문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서 누가 서울대 가요? 미국에서 누가 하버드를 가거나 스탠포드를 가요? 정답을 OMR 카드에 잘 찍는 아이들이죠. 근데 미래는 그런 친구들보다 위대한 질문을 하고 위대한 도전을 몸으로 행동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성과를 내고 성공을 하고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위대한 질문을 하는 아이를 이제 키워내기 위해서는 아이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방송봉구 주입식 교육으로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는 유튜브를 해라고 하세요. 자기가 배우고 공부한 것을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죠. 그러고 그 가르치는 행동과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는 행동을 반복할 때 그 메타인지 능력이 늘어나면서 질문의 힘을 길러지게 됩니다. 또 다르게 질문하는 방식을 배우고 바꿔야 돼요. 그것이 질문하는 습관을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명상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의 힘과 메타인지의 능력을 키워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네, 한번 그런 것들을 여러분과 여러분 아이들과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그 커뮤니티로 많이 대화를 하잖아요. 커뮤니티로 대화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면대면으로 사람과 만나고 소통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겠죠? 아무래도 그 공감의 능력과 눈을 마주칠 수 있다라는 것, 스킨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조화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관계는 되게 소수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같이 아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디지털 네이티브 또는 뭐 AI 네이티브와 같은 형태가 굳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리 공간에서 실질적인 관계와 소통과 그 다음에 교감을 하는 능력은 여전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